겨울비가 내리는 서울의 새벽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버스 정류장 간판이 젖어 있었고 골목길은 무릉덩이로 반짝였습니다. 준호는 출근길에 늘 지나던 골목을 무심히 걸었습니다. 우산 끝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이 도시의 잠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골목 끝 낡은 손수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수레 위에는 젖은 종이박스와 신문지가 가득 쌓여 있었고 그 옆에 한 노인이 허리를 굽혀 박스를 줍고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은 빗속에서도 모자를 벗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잠시 발을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뒷모습이 익숙했습니다. 노인은 상자 하나를 수레 위로 올리며 힘겹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장갑도 끼지 않아 손이 무척 추워 보였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쳐다보게 된 노인의 손등. 그 손등 위로 어디선가 다친 듯한 흉터 자국이 보였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손에도 그 자국이 있었습니다. 설마. 준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손수레를 밀며 골목 끝으로 사라졌지만 준호는 마치 시간에 묶인 사람처럼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의 코트를 스쳤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겨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준호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면서도 손수레가 사라진 골목을 몇 번이나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골목은 이미 비에 젖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준호는 젖은 우산을 세워두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쏟아지는 빛에 눈이 부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자꾸만 새벽녘에 본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들었으나 손이 떨려 조금 흘렸습니다. 동료가 다가와 괜찮아요? 라고 묻자 준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쩐지 오늘따라 기분이 묘하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니 아직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창문 너머 희미한 거리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그 뒷모습이 그렇게 낯설지 않았을까? 왜 그 손의 흉터가 마음을 그렇게 흔들었을까? 그날 저녁 준호는 늦게까지 일을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늦은 회의 중에도 문득 골목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에서 손수레를 밀던 노인의 굽은 어깨, 젖은 코트, 그리고 그 손등의 상처가 늦은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올 때까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다시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우산을 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자신의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는 작은 희망과도 같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준호의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그 노인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터에서도 자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날의 빗속 장면은 영화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준호는 퇴근 후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야라는 변명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축축했고 곳곳에 쌓인 폐지와 상자 더미가 그대로였습니다. 손수레는 벽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처럼 젖은 종이들 위에 새 신문 몇 장이 더 씌워져 있었습니다. 주변은 어두웠지만 작은 구멍가게의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레 다가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라디오 소리가 낮게 흘러나오고
한 아주머니가 신문을 묶으며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인사를 건네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근처에 폐지 줍는 할머니 한 분 사시나요? 아주머니는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폐지라면 정순 할머니 말씀하시는 건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준호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찾으시는 분 성함이 박정순 할머니가 맞으세요? 아주머니가 준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본명 박정순. 너무도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네, 그분 맞아요. 그런데 그분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나요? 내가 이 가게를 연 게 한 15년 됐는데 아마 그때부터 계셨을 거예요. 늘 혼자 지내시더라고요.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며칠 전에도 저 손술에 밀고 갔어요. 새벽마다 나가시던데라며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의 귀에는 다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새벽까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몸을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서랍 속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오래전 어머니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손등에도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확대해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그 자국은 며칠 전 골목에서 본 노인의 손에 있던 자국과 똑같았습니다.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어릴 적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와 상처로 청춘을 버텨왔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준호는 그가 아는 진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답답하고 먹먹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빗방울 대신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내일은 다시 그 골목으로 가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꼭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퇴근 무렵 준호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골목 입구에 들어서자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젖은 종이, 낡은 천, 그리고 오래된 먼지의 냄새였습니다. 준호는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안쪽으로 걸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손수레가 있었습니다. 손수레 위에는 신문지와 종이박스가 높이 쌓여 있었고 그 옆에서 그 노인이 허리를 굽혀 쌓여진 박스들에 끈을 묶고 있었습니다. 골목에는 바람이 불어 신문 한 장이 날아갔습니다. 노인은 힘겹게 따라가 신문을 주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한 오토바이가 좁은 골목을 빠르게 지나가며 무릉덩이를 튀겼습니다. 차악 소리와 함께 탁한 물이 노인의 바지를 적셨습니다. 노인은 놀란 듯 몸을 움츠렸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무심한 얼굴로 다시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준호는 노인 앞으로 다가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마른 뺨, 그리고 여전히 희미하게 손등에 남은 흉터를 보며 준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분명 어머니의 얼굴과 손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눈빛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다시 또 말라요. 노인은 짧게 중얼거리며 다시금 손수레를 밀며 움직였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그토록 찾던 순간인데 정작 그 노인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뒤를 따라 걷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인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골목에는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이웃 할머니가 나타나 노인을 도와 손수레를 잡고 함께 밀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비에 젖은 바닥 위로 가로등 불빛이 번졌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돌아서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분명 어머니였어. 그날 밤 준호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마자 빗속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되어 어머니를 부르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이 복잡했지만 이번에는 어머니 앞에 당당하게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음료와 집에서 들고 온 담요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오늘은 반드시 말을 걸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골목은 전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빛이 비친 골목 구석은 어제보다 덜 쓸쓸해 보였습니다. 손수레 옆에서는 어머니가 여전히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다가가 음료수와 담요를 내밀었습니다. 많이 춥죠? 이거 좀 드시고 하세요. 어머니는 준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음료수와 담요를 받았습니다.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조금은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음료수를 들어 한 입 마셨습니다. 따뜻한 김이 허공으로 피어올랐습니다. 골목 끝을 지나던 행인이 두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손동작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에는 여전히 세월의 흔적과 흉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준호는 퇴근할 때마다 어머니가 계신 그 골목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차를 가져가거나 간단한 반찬을 사들고 갔습니다. 처음엔 말이 거의 없던 어머니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손수레를 정리하며 어느 날은 요즘은 폐지가 잘 안 모인네라며 작은 소리로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골목을 자주 찾는 준호에게 이웃 할머니가 다가와 준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 혹시 저분 아들인가?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난 자네가 매일처럼 찾아오니깐 아들인가 했지. 그러고선 이웃 할머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분도 사정이 많았지. 매일처럼 술 먹고 때리고 괴롭히는 남편한테 시달리다 도망 나왔대. 이름도 바꾸고 지금껏 혼자 사셨다나 봐. 그러면서 늘 혼자 두고 온 아들 생각에 괴로워하셔. 참 불쌍한 양반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준호의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원망했던 어머니의 떠남이 사실은 아버지의 괴롭힘에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두운 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들이 하나둘 다시 떠올랐습니다. 매일처럼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고함을 치며 집안 물건을 내던져 집에는 성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바닥에 있던 어린 자신을 보호하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게 날아든 술잔은 어머니의 손등을 치며 부서졌습니다. 바닥엔 어머니의 피가 흥건히 뿌려졌습니다. 매일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어머니는 어린 자신을 품에 꼭 안고 절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잊혀졌던 그 모든 기억이 지금에서야 다시금 떠오르며 가슴을 후볐습니다. 그땐 왜 몰랐을까?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을 버리고 갔다고 생각한 어머니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골목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었지만 준호에게는 그 시간이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하던 준호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얼마 전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을 달라고 전화번호를 드리고 온 골목 근처의 구멍가게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구급차를 부르긴 했는데 딱히 연락할 사람도 없고 지난번에 주고 간 번호가 생각나서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혹시 정순 할머니 가족이세요? 준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골목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구급대원들이 어머니를 들것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손수레는 쓰러져 있었고 폐지와 종이박스들이 길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뛰어가면서 잠시만요. 라고 외쳤지만 구급차 문은 곧 닫혔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차량 뒤를 따라 택시에 올랐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의사는 노쇠와 영양실조가 겹쳤습니다. 많이 지쳐 계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얀 불빛 아래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그는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주름 사이에 묻은 세월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참 후 천천히 눈을 뜬 어머니의 시선이 허공을 헤매다 준호에게 멈췄습니다. 좋은 사람 같구나. 그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와박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기가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예요. 저 아들 준호예요 라는 말을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을 잡은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준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기억과 후회, 때로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뒤섞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길, 식탁 위에 따뜻한 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나서던 그날 유난히도 슬퍼 보였던 어머니의 뒷모습, 그 모든 장면이 하나로 겹쳐져 흐릿해졌습니다. 의사가 보호자 서명을 요청하자 준호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에 보호자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준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어머니라고, 가족이라고 부를 용기를 낸 첫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불빛이 켜진 어머니 옆에 준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어머니의 숨소리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야 돌아왔어요. 잠에서 깬 어머니가 준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놀라움과 미안함이 눈물을 따라 밤새 흘렀습니다. 어머니와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잡은 두 손을 다시는 놓지 않으려는 듯 서로가 꼭 잡았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퇴원을 했습니다. 의사는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어머니의 고집을 꺾진 못했습니다. 병원 공기가 답답하다며 손수레가 있는 골목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설득해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비록 집은 작고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죽을 끓여서 식탁 위에 약봉지와 함께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식사를 하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젓가락을 들 때마다 준호의 눈길은 그 손끝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속에는 여전히 굳은 살과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의 생활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퇴근 후 슈퍼에서 과일을 사오고 어머니는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손에 낡은 모자를 들고 말했습니다. 나 이제 그만 다시 밖에 나가봐야겠다. 준호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일 안 하셔도 되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좀 걷고 싶어. 바람 쐬면 마음이 편해져. 준호는 어머니를 따라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골목은 봄 햇살로 가득했고 공기엔 먼지와 햇빛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수레를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조용히 함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종이박스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손수레는 잠시 삐걱거렸지만 함께 걷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어느새 나란히 맞춰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 몇이 두 사람을 흘끗 바라봤지만 어머니와 준호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평범한 거리 풍경 속에서 준호는 이상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손수레를 어머니와 함께 밀며 골목 끝까지 걸었습니다. 햇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더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날이 참 좋구나. 그 한마디에 준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콩나물 한 봉지를 집어들며 이건 싸고 싱싱한 애라며 웃었습니다. 준호는 어릴 적 자신을 향해 웃어주던 어머니의 그 웃음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잠시 어머니를 보며 주저하다가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면 속에 어머니의 웃음과 자신의 얼굴이 함께 담겼습니다. 그날 애타게 찾고 함께하고 팠던 어머니와의 사진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새벽 준호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날따라 어머니의 조용한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불을 켰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반쯤 누운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온 빛이 어머니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준호는 급히 손을 잡았지만 어머니의 온기는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낡은 천 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천 조각은 어머니의 손수레 손잡이에 감아두던 오래된 끈이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어머니와의 시간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하얀 국화 몇 송이가 놓인 조문실에는 몇몇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구멍가게 아주머니, 폐지를 함께 줍던 할머니, 그리고 골목에 택배 기사 한 명. 그들은 조용히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상주석에 앉아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자신과 함께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 그 사진으로나마 만들 수 있었던 어머니의 영정사진. 그렇게 찍은 사진이 성인이 된 자신과 어머니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영정사진 속의 어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두 손을 모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뒤 그는 홀로 어머니가 살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골목 끝에는 주인 잃은 낡은 손수레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준호는 손잡이에 어머니가 들고 있었던 끈을 매달았습니다. 박정순, 그는 나지막히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던 준호에게 이웃 할머니가 멀리서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생이 참 많았네. 내가 다 고마워.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늦게 왔네요. 그는 천천히 어머니가 매일 걷던 그 골목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코트를 스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늦은 오후의 햇살이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벚꽃이 피었다 진자리에는 초록빛 잎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다시 그 골목을 걸었습니다. 습관처럼 골목을 찾는 준호의 발걸음에 여전히 어머니의 온기가 함께했습니다. 수레가 있던 자리에는 언제부턴가 작은 탁자가 하나 놓였고 하얀 국화꽃들이 그 위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놓여있던 국화꽃잎이 흔들려 골목 가득 국화 향기가 퍼졌습니다. 준호는 탁자 옆 작은 의자에 앉아 길게 놓여진 골목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골목 안쪽 길을 따라 천천히 손수레를 밀고 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골목 안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이 불자 국화 꽃잎들이 골목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하늘로 흩어진 꽃잎들이 밝은 햇살과 어울려 반짝였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얼굴에는 고요한 평화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머니와 함께 한 길 위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공감사연 라디오 내 말 좀 들어보소에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세상의 이야기를 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